월수금 그 아침 11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안녕과 전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함익병의 안전 한 빵빵. 네, 빵빵. 자,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반도 체제. 네. 뭔 소리입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한반도 체제를 3월 1일 날 뭐 대선언을 뭐 신한반도 덕트린을 하겠다 이러면서 뭐 난리를 쳤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여러분 사흘 전이었어요. 근데 신한반도 체제 이건 뭐냐?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세력으로서 우리가 변방이 아니라 핵심이 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개뿔 변방입니다. 왜? 종전선언 하는데도 이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이라는 사람이 대변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하면은 I'm okay. 청와대는 오케이. 이 나라 국민들은 절대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북한하고 미국이면 된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 사람들의 거대한 착각, 그 다음에 말하자면 수정주의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한심한 신한반도 체제, 살고 싶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방송하고 네. 좀 여기 방송 시청자분들랑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임기 안에는. 그렇긴 한데 네. 그럼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헌법의 가치에 반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 안 원장님 먼저 한마디. 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네. 아이,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 이게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의 연장선상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에 관해서 굉장히 요즘 의문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방 이론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100년간 변방이 있었다. 이제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변방이 있지는 않았죠. 우리가 60년대 근대화 이후에 전 세계,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 국가에서 떨어져나서 해양 국가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들어서고 중심을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지난 100년 내내 우리가 변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관 자체가 뭐 친일사관,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꼭 박혀있는 친일사관과 지금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결코 변방국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력 10위권에 나 있는 나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갔다 오면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중심 따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자학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네. 자, 저는 반대로 노기병님이 얘기하면, 네. 함익병님은 왜 부른 건지 좌파 아닌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말씀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되시죠? 채팅에서 아니, 보니까 이제 네. 뭐 안티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니 그래도 네. 김태균님이 가운데 안경 낀 정우성이 와 있다고 네, 후원해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후원해 주셨네요. 네. 제가 보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변방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변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북쪽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 10억이 넘는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고요. 남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과 인구가 많은 일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껴 있으니까 이 네 나라 사이에서 북과 같은 우리가 메인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반도예요. 로마는 어떻게 해서 메인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갈리아라든지 그쪽 남쪽에 그런 해양 세력이 없었었고요. 우리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주변국이었다는 건 식민지 시대의 사관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60년대 이후 산업화됐다서 우리가 세계의 주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역사관이라는 이런 게 저도 동의하는 바는 별로 많지 근데 않아요. 주류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류가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일본보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기도 힘들고 아마 남북이 경협을 하고 남북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일본하고는 좀 맞짱을 뜰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보를 움직여야지 우리가 어떤 키를 잡고 핸들을 다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국의 발전사는 이른바 보수 세력이 끌어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이른바 미국에 빌붙어서 살아온 그런 역사였다. 그러면 우리는 변방밖에 안 됐다. 라는 사관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80년 운동권 세력의 기본적인 그렇죠.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제국주의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80년대 제국주의 이론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때 공부했지만 그 그렇죠. 이론을 가지고 지금 한반도를 재단하고 세계를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도 같은 맥락이에요. 중심에서 한번 중심되고 있다. 불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이 맥락은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 네.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자론을 이야기했는데 균형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참 말은 멋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뭐 그런 취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보면 80년대식 역사관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80년대면은 괜찮은데 제가 짧게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특히 종전선언에서 북한하고 미국만 해도 된다는 것은 철저한 수정주의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브루스 커밍스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김일성이가 밀고 들어온 거다. 그리고 이 한반도라는 것은 미국이 냉전 사고에서 권력 쟁투를 하기 위해서 대리전을 치른 거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에서 북한하고 미국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쫙 그 사람들의 이 발언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지금 2019년 아닙니까? 내년이 2020년이에요. 근데 이제 종전 선언을 북한과 미국이 해도 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휴전 당사국은 우리가 아니죠. 유엔사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휴전 당사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하고 유엔사랑 지금 교전 상태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비판은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대북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부분은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스탠스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면 보수 중에서 어떻게 북한을 매니지할 거냐라고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마땅한 게 없지 않아요? 아니죠. 얼마든지 대안이 아니,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네. 일단 이제 우리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틀린 거죠. 이제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은 그 대안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과도하게 선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보와 보수의 가장 차이가 기본적으로 진보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현실에서 과도하게 선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보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현재 북한에 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담당자들은 제가 자꾸 이제 80년대 사고를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시대를 알고 저하고 똑같은 비슷한 부류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사고, 북한에 대한 과도한 이해와 과도한 선의를 가지고 북한을 보고 정책을 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남북 경협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공단 들어가야 되는 거. 저도 삼성이 뭐 평양 책임지고 LG가 함흥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북한 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다룬 데서 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나고 회담할 때는 선의를 많이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그게 자존심을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안 줬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주고 싶어 하는지 아니, 지금.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안 하는지를 왜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거 현재 보세요. 돈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대북 지금 석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석유까지 다 들켰잖아요. 들켰는데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부, 점에서 왜 들키는 짓을 국민 몰래 하느냐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엠마님 그 김주양님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그 옛날식 사고 방식이 지겹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 지금 정권이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서 모든 게 스톱돼 있어요. 그 위에 북한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미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속여먹은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뭐 저게 개발할 능력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감동적인 목소리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핵무기가 70개에서 80개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걸고 넘어가야 된다. 또 하나하나 다져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보수들도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또 보수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 개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이 점이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왜 국민은 설득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 나라 국민을 설득 못하느냐.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물어봐도 보수적인 사람이고 보수주의자죠.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진보가 되겠습니까?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본다는 게 여러분 여기 아마 시청청이 아마 대부분 보수적인 분일 텐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임기가 아직 2년 반 이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고 있는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권력을 바꿔와야 돼요. 그렇죠. 보수가 권력을 바꿔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는 건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60% 이상 지지율이 나온다고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네. 그분이 하고 있는 평화 정착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중도표를 갖고 와서 보수가 권력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손에 쥐면 외교 정책이든 대북 문제든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무능하게 권력을 뺏겼잖아요. 권력을 그렇게 뺏기고 나니 이런 모든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소중하게 잘 지키지 못하고 최순실과 같은 그런 사람한테 농단을 당하다 보니 권력을 허무하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는 네.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 어? 권력을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제가 얘기를 하는 많이 얘기는 하는데. 뭐냐면 권력을 되찾아오는 방법을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니 저기 네 번째 주제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되찾아올려면 예, 예. 조금 스탠스를 보수도 왼쪽으로 중간으로 와줘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른쪽으로만 밀고 네, 가면 그렇지는 맞습니다. 않죠. 아니 저도 대부분 그건 문제는. 제가 네, 공감해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권력을 장악하려면은 결국 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51대 49의 게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51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중간을 가야 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이제 두 가지 공감을 해요. 대통령이 당선을 돼서 대통령 일단 정책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정책 결정 권한에서 견제하는 게 국회입니다. 국회가 근데 이제 국회가 제기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지금 남북 관계가 6.25 전쟁 이후에 네. 자, 세 번째 결정적인 격변기에 와 있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첫 번째는 자 71년 남북 공동선명 할 때 그때 7.4 공동선명 할 때 그때 한 번 하고요. 90년대 초 이른바 붕괴되고요.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94년도에 이제 제네바 합의 뭐 이런 일맥이 막 가는 그런 상황 속에 두 번째 있었고 이번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94년도에 아마 우리 정치가 잘했더라면 통일까지 가는 단계 그렇죠. 한 20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놓쳤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왔는데 이제 여기에는 두 번째 때와 다른 게 북한 핵 문제가 현실로 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세 번째 위기가 왔는데 격변기가 왔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난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느냐. 핵 문제가 당면 과제인데 지금 상황은 현재까지 상황을 본다면 핵 있는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화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분들은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남북 평화지대 되면은 북한 핵을 우리한테 쏘겠니? 라는 좀 그걸 아니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너무 선의에 의존하고 맞아요. 있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경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주도권을 쥔 통일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것을 뭐 세계 역사가 하는 얘기인데 그 상황 하에서 경협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대북 제재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아마 트럼프가 어떤 딜을 한다 하더라도 외교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카드를 보여주는 정도의 딜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이 있는 상태에서 뭐 우리가 남북 경협을 전반적으로 다 열겠다. 그건 나라 갖다 바친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거는 똑같습니다. 거예요. 나라를 예.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니 힘센 놈하고 힘 작은 사람하고 둘이 같이 붙어서 살면 힘센 놈 말 듣게 돼 있는 거죠. 핵무기 가진 사람하고 핵무기 없는 사람하고 경협을 해서 친하게 지내겠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없애는데 전쟁을 할 거냐? 그 얘기는 그것도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잖아요. 보수가 너무 전쟁하자고 합니까? 도로, 네. 도로 우리가 대북 경제 제재만 완벽하게 지금 국제 공조를 유지만 하고 있다면 북한이 시간이 북한 편일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섣불리 이제 지금 뒷문만 네, 열어주지 맞아요. 않는다면 예.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만나서 말하는 건 호의적으로 할지언정 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DJ 정부 때 같이 이렇게 몰래 뒷돈 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로 난 그- 지금 저하고 생각이 네, 똑같습니다. 같이 바로, 얘기하세요. 바로 그 네. 점이에요. 북한에 대한 완벽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서 손들고 나오게 하는 것. 즉 국제사회 개방하게 나오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 맞습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북 제재에 관해서 생각이 좀 달라요. 국제적인 스탠스하고 아니 북한이 아직 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청사제 내놓지 않았는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마크롱 만나가지고 대북 제재 하자고 했다가 그냥 망신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관한 네, 참. 스탠스 자체가 지금 무시냐고. 우리들은 의문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네. 우리의 근심이고 우리가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런 네. 방송을 통해서 또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정부의 견제가 들어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 마음으로는 아마 현금 지원이나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랬다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우리나라 은행을 통했다. 우리나라 은행은 그냥 문 닫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 미국에서 거로 제재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다 가지고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미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협상은 이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 지금 미국에서 대북 완화, 제재 완화라든가 또는 유엔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를 했잖아요. 이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비핵화가 올해 되면 비핵화가 되면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진전을 보여주면이라고 해서 비핵화와 핵 동결을 동일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트럼프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부도 말하자면은 이번에 영변만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상응되는 남북 경협 이상의 거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정인이 얘기를 했어요. 문정인의 말은 결국은 문재인의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 안 들어가야죠. 네. 그런데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은요. 이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개성공단 그리고 이제 태영호 씨도 얘기했지만은 금강산 관광 이렇게 되면은 1년에 1억 5천만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요. 두 개가 동시에 다 열릴 거라고 그러면 저는 보잖아요. 저것만 들어가도 1억 달러는 들어간다고 봐야 그게 돼요. 충분한 상응한 조치가 없이 돈이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하겠다고 지금 아니요, 하는 아니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말씀하십시오. 예를 예. 들면 대북에서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까지 무기화되어 있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일정 부분의 버러핑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패를 손에 뻥을 숨기고 친다, 있으면서 블러핑도 있다. 좀 네.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핵무기 핵실험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무기화의 전제 조건이 되냐 안 되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브로핑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네. 대북 약간 제재만 저기 그 말씀하신 건 좋은데 신한반도 체제 네. 여기를 좀 중심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왜 신한반도 그러냐면 체제에서 새로운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갖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약에 한반도에 평화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데서 우리가 쏠리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건 이거예요. 자, 이 비핵화에 대한 평가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국민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대로 간극과 갭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 정도의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돈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또 대북 제재 하에 그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고 그 제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던 게 대북 제재망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대북 제재망이 한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핵 사찰이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저는 대북 제재가 그렇게 쉽게 열리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대북 이게 제재. 문재인 정부의 네. 뜻과는 자, 상관없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금 이제 네. 우리 정부의 네.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이제 급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맞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풀렸을 때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100% 공감. 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반응했으면 100% 공감합니다. 왜? 중국 자본이 와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는 우리가 막아야 되죠. 그 통일 이후에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좀 풀더라도 우리가 뭐 선점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북 제재 자체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에 얼마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왜? 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다 왜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마크롱한테 그냥 봉변당합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 이거죠. 지금 완벽한 비핵화 된 다음에 제재를 풀자는 게 아니라 하나 주면 제재 하나 풀고 하나 주면 제재 하나 풀고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본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게 아니었어요. 북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그러면 야 하나 하면 하나 주고 하나 하면 이렇게 가자. 그런데 이제 제재란 게 우리 한 박사님 말씀처럼 하나 주는 순간 뚫리는 겁니다. 하나 주는 뚫리는 거예요. 두 개라는 게 구멍 하나 뚫리고 확 뚫리는 겁니다. 북한은 그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대북 제재에 대한 거 남한만 도와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북한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북한 경제 규모는요, 우리 울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부만 적당히 돈 주면은 통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경을 막지 않고 국경만 열어주면 뭐 문제 없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걱정이 우리처럼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라고 전부 이야기했는데, 저는 남북 관계 개선되고 남북이 평화주고 왕래하고 경협하고 잘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통일 지상주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이 있는 가운데서 통일 가능할까? 평화가 가능할까? 여기에 문제점 제기하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글도 올리시고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 이제 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률님께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너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아까 안영환 원장이 얘기한 대로 정말 국민들의 의사와 달리 너무 고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그 우려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우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참 저로서도 걱정인데요. 자, 또 한 분이 지금 계속해서 몇 분이 올려주시는데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까? 민주당원이냐고 물어보는데, 민주당이 입당이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당원 투표권을 가져야 그때 안희정 지사한테 내가 표를. 그러니까 민주당원인가요 지금도? 그래야지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당을 했고 지금도 입당 당원인가요? 그게 입당인가요? 이렇게 투표권 그럼요. 갖는 거. 당연히 입당이죠. 투표권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민주당원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런데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경청을 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네. 한국 사회에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건 솔직히 방송을 네. 하면서 가끔은 저도 이제 우려스러운 느껴요. 네. 정보의 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정보의 편식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정보의 편식인데, 우리도 정보 사실 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의 편식 정도를 좀 완화시켜주는 네. 그 효과 지금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네. 그래서 네. 친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네. 저는 대통령이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면 선진국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가 뭐 수상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권력을 승계하는 순간 외교 안보 문제 관해서는 전임자크로 대부분 받아들이고 약간의 편차를 둡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외교 편차 1도예요. 360도 좌우 요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를 내면 좀 더 보수적인 정당이 보수적인 정권이 좀 더 지속되는 것이 이 편차가 적겠죠. 다른 상대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북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야당이 제대로 이제 당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북에 대한 생각, 네.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생각, 일본에 대한 생각, 내가 임기 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외교 컨센서스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설득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을 그게. 해주고 네.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51%의 지지를 갖고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조선 말기를 보자고요. 한말에 우리가 왜 망했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러면, 한 가지 방법으로 네. 똘똘만 뭉치면, 지금 저희 방송은 좀 스피디하게 하니까는 조선 말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 어찌됐든 지금요 말씀하세요. 여기 이런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함원장님의 어떤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안희정을 지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안희정 네. 기사요. 지금 뭐 개인적인 추문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그분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원래 뿌리는 왼쪽입니다. 아주 왼쪽이고, 네. 그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왼쪽에서 중도로 와 있는 모습이 출발은 달라도 가치 지향점, 대한민국에서 가치 지향점은 옳구나라고 생각해서 지지한 거예요. 함익병 원장님의 가치 저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에요. 그렇지만 나이 네. 들어보니 네. 꼭 이게 옳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가운데로 오게 돼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운데 지금은 뭐 가운데라면 가운데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물어봐도 보수라 그러죠. 누가 나보고 그게 무슨 진보적이라 그러겠어요. 아니 성향상. 근데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함 원장님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했는데 저보다 훨씬 보수적인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 서울시장 나갔을 때 열심히 그 선거운동 했는데 안 찍었어요, 나경원 의원. 그래서 제가 막 오라고 한 적도 있는데 보수에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네. 예, 저는
보수가 보수답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네. 보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걸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때 기꺼이 내 수족을 잘라낼 수 있는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국의 보수당이 몇백 년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가 과연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기꺼이 양보를 했냐는 얘기죠. 자기 것만 움켜쥐는 거죠. 지난번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이 벌어진 이유도 자기 식솔만 이렇게 친박만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 다 잘라냈잖아요. 공천에서. 수도권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렇게 공천하고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오만함이 보수를 몰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전 국민 지금도 자기 성향으로 보면 60%가 보수예요. 그런데 왜 40%한테 깨지냐고. 함 맨날. 원장님은 한마디로 보수가 너무 사랑하고 보수에다가 순정을 바쳤는데 나를 너무 실망해서 지금 아니요, 가출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가출하지 않았고. 민주당이라면서요.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뭐 진보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거를 그래서 그 가지고 당정을 계속 가질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번 저기 누가 경선 나오면 투표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정치에 네.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는 네.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 중요해요. 사실 한국 정치가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평론가 정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평론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참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 이런 부분은 한국 권력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이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정치 구조의 문제이고요. 이제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한 이야기하면 한국의 보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보수가 지금 보수로서의 논란이 됐던 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가 뭐지? 왜 몰락했다는데 우리가 왜 몰락했지 하면서 보수에 그냥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는 기득권이었을 뿐입니다. 왜? 보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계속 정권을 잡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 현재 느끼는 보수는 뭐냐? 우리 열심히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우리들을 몰아붙이고 적폐니 죄인이 하는데 이게 뭐야? 한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모든 게 잘못되면 그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는요. 대통령이 적폐란 이름하에 막 몰아붙이니까 한쪽이 더 강하게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포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양쪽이 세게 달라붙는 상황. 저는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좀 무섭게 봅니다. 전 세계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줄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스윙 스테이트가 10년 전에 27개였는데 요즘 17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양극화는 되는데 우리 정치가 지금 양극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양극화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입니다. 이게 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네, 자. 이 김주양 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꼴통용 문재인 님께서 이 10,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을 주셨어요. 함 원장은 내년 총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럼 개헌 저지선도 자유한국당은 힘들다고 보느냐? 문재인 정권의 실책과 만행은 간과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네, 제가 답해주세요.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상대한 걸 보셨습니까? 네. 안 하잖아요. 아니, 저기 열만 지르고 있잖아요. 아니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고 법을 통과시켜야 될 일은 아예 국회 보내지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년은 총선 끝나고 보자는 겁니다. 이게. 그때까지 파퓰리즘에 입각해서 복지 증진하고 뭐하고 표 얻을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자기 표. 45% 정도의 지지율에서 50% 정도 지지율은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최저임금이니 잘못한 얘기 아무리 해도 5.18 발언 하나로 다 까먹어요. 이게 지금 보수의 현실이에요. 자, 내년에 선거할 거예요. 내년 4월 총선에 당이 이제 너댓 개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러면 보수당에서 나올 게 바른미래당, 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보수적인 두 당이에요.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평화민주당이 있기는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지금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소선거구제 하에서 45% 고정표 갖고 있는 당을 이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선거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글쎄 자, 지금 45%라고 하기는 제가 문재인 보기에는, 정부의 지지율이 네. 45% 48%늘 나와요. 까먹었다 해도 그 표가 나온다고. 근데 지금, 선거가 벌어지면 더 결집력이 생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길 거냐고요. 결집력이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내년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말씀이시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너질 단문으로 거라고, 무너진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소주성 이 전략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주성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말아먹을 거다 그러는데 그런 복지를 통해서 민주당이 말하자면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고정표는 확실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기
이길 거예요. 이긴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같은 네. 자유한국당의 네. 상황이면 네, 저는 답이 이거- 이제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한 박사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국당 물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막 섞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게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자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당 지지자들 또 뭐 보수 쪽에서는 결국은 한국 정치라는 게 상대방의 똥볼 정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저는 이제 그걸 실축 정치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의 실축에 의해서 덧보는 거. 이게 한국 정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도 또 뭐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결국은 뭐 경제 안 좋아지고 또 뭐 부패 비리 터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희망 섞인 지금 안 터졌냐고요? 많이 터졌잖아요. 정말 소망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감하는 게 네. 그렇다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네, 내년에 오늘은 저희가 백석 네. 넘는 보장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그렇기 오늘은 때문에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오늘 한 박사님 나온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냥 자, 이렇게 지금부터 입 다물겠습니다. 제가. 재밌잖아요. 오히려 와서 네. 근데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희 방송은 또 뭐냐면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분석을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의 그 엑스맨인 함익병 원장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신한반도 한국당에서 보낸 엑스맨이구나.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네. 한국당에서 보낸 보수가 보낸 민주당의 엑스맨입니다. 저기 거기서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에다 엑스맨을 보내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더라고요. 네. 자, 예, 민주당의 엑스맨입니다. 네. 자, 보수가 보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셔도 된다고 저는 이 함익병 원장하고의 그 세월을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